정경진 변호사입니다. 설명회 들어보시느라고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일단 매년 이제 5년 차로 이제 접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처음 학원을 열고, 물론 이제 과외까지 하면은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페이스메이커처럼 도와주는 걸로 수험생을, 그거는 이제 2회 변시부터 저는 계속 보았던 것 같은데, 이제 정식적으로 학원을 내고 한 거는 이제 5년째로 되는 것 같고, 근데 매년 이제 발표가 날 때마다 이제 합격하는 학생들의 어떤 기쁨보다는 이제 같이 공부했는데 이제 떨어진 학생들 이제 좌절하고 이제 슬퍼하는 게 이제 더 마음에 걸리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며칠 전에 발표가 나서 이제 많이 힘든 상태이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떨어져서 막았기 때문에 그 절망적이고 지금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 경험상 누가 이제 위로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어설픈 위로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좌절 같은 거를 극복해서 일어나서 이제 다시 달리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때 이제 달릴 때도 이제 그냥 막연히 그냥 잘 되겠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달리는 거랑, 아니면은 확신에 차서 이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붙을 수 있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확신을 가지고 달리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확신에 찬 희망이 좋잖아요. 근데 그 확신에 차려면 이제 구체적인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지금 나온 어떤 점수나 이런 그냥 단편적인 어떤 몇 점을 올리면 되겠지,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나의 지금 문제점이 뭐고,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내야 몇 점 이상이 각 과목마다 어떻게 향상이 돼서 커트라인도 이제 변동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커트라인 자체가 많이 변동을 안 하지만 답안의 수준은 많이 변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많이 수준이 올라가서 예전보다 훨씬 더 점수 올리기가, 매년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거죠.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제 우리의 이제 목표는 합격인데, 변호사 시험 계속 변동하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제 붙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괴롭지만 자기 분석이 일단 필요한 시점이 지금 시작하기 전이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지금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2시에. 그럼 그 성적표를 봤을 때 그 시험 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제 공부할 때와 수험 생활하고 시험 보는 그 당시의 그 느낌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되는데, 물론 힘들겠지만 과정이 이제 필요해요. 이제 수험 과정을 볼 때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는 이제 인풋 한다고 하잖아요. 머릿속에 이제 넣는 작업하고 머릿속에서 이제 나오는 작업이 있는데, 인풋도 이제 선택형하고 사례형하고 기록형이 있죠. 근데 선택형 공부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과연 그냥 눈에 그냥 바르는 공부를 하지 않았나, 객관식 그냥 막 보고 답 맞추면 그냥 뒤돌아서 그냥 다시 까먹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남는 공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그냥 바르고 단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선택형은 그 지문이 만약에 익숙하다 그러면 엄청 중요한 지문이거든요. 그 지문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사례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례와 연동해서 공부를 하려면 그 쟁점의 어떤 제목이 그 지문을 보고 떠올라서, 이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민법이라고 하면 권리라고 하면 그 권리 요건사실이 뭐뭐뭐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요건사실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서로 이렇게 변경돼서 이 지문은 답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이 나게 공부를 했냐 이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런 체계 없이 그냥 눈에 OX만 이렇게 이거는 O, 이거는 X 이렇게
그냥 반응하듯이 그냥 단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랑 차원이 이제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형을 놓고 봐서도 사례를 푸는 과연 내가 매뉴얼이 있느냐, 아니면 사례 문제를 보고 그냥 연상해서 이전적인 생각이 나면 쓰고,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쓰고, 이런 공부를 했냐, 혹시 또는 사례집을 내가 목차를 외우고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런 공부를 했다면 공부를 되게 무의미하게 비효율적으로 한 거예요. 사례 공부를 할 때는 사례의 목차라는 게 생성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를 외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문제가 사례에서 기출된 걸 똑같이 절대 안 나오니까, 변형해서 나오니까, 그런 그 사례를 목차를 외워서는 절대 변호사 시험을 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도 않죠. 뽑는 사람들 자체가, 교수님들이랑 실무가들도 이 변호사 시험을 만들 때 제가 봤을 때 되게 잘 만든 시험이에요. 이 자체가. 유능한 변호사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도 예를 들어서 뭐 민사적인 문제에 대한 뭐 의견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권리들에 대해서 실체법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무슨 권리가 있는지 쫙 머릿속에 일단은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런 부당이득이나 이런 권리가 일단 머릿속에 일단 체계화돼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여기에 맞는 그 스캔을 해가면서 맞는 이제 권리를 찾고 요건 사실을 빠르게 검토해서 그 권리가 있다 없다, 상대방은 어떤 항변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항변은 뭐 소송에서의 변론주의상 주장을 하는 걸 한번 보자. 그리고 소송법적으로는 어떤 구제수단이 있다. 이게 빠르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변호사 능력이잖아요. 이게 그거를 테스트하는 게 이제 사회죠, 기록이가. 그러니까 그 연상해서 쟁점을 쓰는 그런 시험,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꽤 많은 문제가 배점이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를 공부할 때도 그냥 단편적으로 공부했는지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그냥 외웠나 사례 목차를. 그리고 기록도 자기 스스로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뭐 잘 풀리고 내가 익숙한 사례 구조가 나오면 잘 풀 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기출을 내가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외워가지고 그냥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과연 그렇게 공부하면 사실 기록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매뉴얼이 있어야 돼, 매뉴얼. 그러니까 사례도 그렇고 기록도 그렇고 그게 없으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내가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뭐 만들어져 있는 거를 내가 익히려고 했는지, 그리고 충분한 연습을 했는지, 이런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한 시점이죠. 왜냐면 그게 고쳐져야 점수가 올라갈 테니까, 분명.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풋의 문제인데, 그리고 공부할 때 뿐만 아니라 아웃풋 할 때도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반성해 봐야 돼요. 자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뭐 사례를 하나씩 썼다라고 해서 그게 연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연습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되는 작업이 있는 상태에서 매일 연습을 해야 내가 잘못된 그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그게 고쳐지잖아요. 그런 게 없이 그냥 막연히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게 단점이 고쳐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한번 저희가 반성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아웃풋에 대해서 내가 사례 답안이나 기록 답안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하는 순간, 진지하게 내 답안의 문제점이 뭔지, 문제가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답안을 어느 정도로 얼만큼 써야 될지를 고민하는 순간 공부를 할 때 그 생각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쓸 거를 생각하니까 공부할 때도 집중해서 보는 포인트가 달라져요, 사람마다.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냥 막연히 그냥 쭉 보면서 강약 없이 공부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내가 답안 포인트가 키워드를 박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면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분명히 할 거고, 어떤 문장은 내가 아무리 이 판례를 아무리 외워봐야 그 시간에 쓸 수 없는 어떤 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외우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비효율적이니까. 어차피 나와도 못 쓸 거. 시험에 최적합한 데 공부를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이니까 그런 고민을 좀 했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제 공부를 했다면 그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의 오늘 페인일 거예요. 떨어진 분들한테는.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고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혼자는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죠.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답안을 누가 이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많지도 않고, 교수님들도 뭐 바쁘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문제는 아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아예 또 순간적으로 다시 고치다가도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어느 순간에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스스로 누가 관리를 해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과연 되었는가 작년에 그런 분석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문제점이 나오면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의 이제 상황이 이제 수험생이라고 하면은, 수험생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변호사 시험이라는 어떤 과제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과제가 지금 관역이 어떻게 보면 변동하고 있다 이거죠. 그 변동하는 어떤 추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그에 맞는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더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변호사 시험의 어떤 그 커트라인도 분석하고 합격률이나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 소수지도반을 운영하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우리 소수지도반의 컨텐츠가 결합이 돼서, 그 노력이 결합이 돼서 변호사 시험을 치렀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분석이 필요하겠죠. 저도 스스로가 이제 전원 합격한 거 항상 전혀 합격이 목표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상 힘들었고, 어쨌든 어떤 점수에서 시작해서 수치만으로 놓고 봤을 때 잠재력을 다 무시하고, 왜냐면 지금은 잔인하지만 결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잠재력을 모르는 상태 가르쳐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수치로만 딱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냐가 이제 합격률로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합격률이라는 거는 여기가 잘 넘기시면 이거는 이제 7회, 8회, 9회를 이제 변호사 소수지도반에서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왔느냐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 학원에서 800 이상은 70%, 75%, 80% 확률로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는 이제 저는 이제 거짓말하는 거를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가르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확실한.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 7회 때는 이제 800점 이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800점 이상으로 된 학생들을 놓고 봤을 때 84% 정도가 붙었다. 여기서 13명 중에 11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810점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810점으로 잡았더니 90%의 합격률이었어요. 그러니까 운이 안 좋아서 안 될 수도 있고 변명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90% 합격률이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회 때는 이랬단 말이죠. 근데 8회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800점 이상을 봤을 때, 아까는
84%였잖아요. 근데 지금 커리가 많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똑같고 콘텐츠는 뭐 큰 대동소이가 없었어요. 선생님도 뭐 조금 바뀐 경우도 있지만 어떤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진 않아요. 저 계속 같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800점 이상 72%다. 그리고 810점으로 잡으면은 뭐 80%가 좀 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 NC생을 놓고 보면은 좋다 뭐 판단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작년 7회 면실을 놓고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힘들어졌지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800이라는 수치를 제시를 한 거거든요. 9회 변실을 얘기할 때. 근데 지금 9회 변실을 보면 지금 800점 아까 그 한 10점 차이가 났잖아요. 10% 차이가 나면서 점수도 10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810점으로 잡았을 때 예전 합격률이 맞춰진다는 거죠. 10점 정도가 올라야. 그러니까 시작점이 810점 이상으로 잡아야 그 전해에 우리가 했던 커리가 달라지지 않았고 똑같은 노력과 비슷한 학생들로 시작을 했다는 전제로 해서 73%가 나왔다는 거죠. 840점 이상은 근데 그 전에도 그렇고 거의 다 붙었어요. 840점 이상은. 830점은 78%고 제가 계산해 봤더니 그러니까 뭐 퍼센티지가 조금씩 낮아지는데 830 이상은 한 8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합격률을 놓고 봤을 때 10% 정도, 10점 정도의 어떤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 시험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마 제가 여기 와서 이 얘기를 할 때 또 10점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또 합격률 그 전에 합격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10점 820에서 시작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예측해 봤을 때 보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820으로 우리는 생각을 일단 해야 그래도 열심히 커리를 따라오고 열심히 했을 때 그래도 붙을 확률이 꽤 많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2년 전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700점대, 500점대 조시가 안 된 학생들이 꽤 와요. 저희 학원에. 근데 합격률은 1년 동안에 100점 이상 올려도 700점 초반에서 시작하면 사실 붙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의미가 없진 않죠. 왜냐면 그 다음에 붙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서 학생들이 오는데 학부모 분이랑 올 때도 있고 그때 이제 애초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 점수면은 이제 2년 이상, 2년 최소한 2년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각오를 하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맞고 사실 뭐 그냥 무조건 시험이 될 수 있다 너는 700점이라도 200점 이상 올려도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는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점점 그리고 그 점수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왜 그런지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예전하고 다르게 학생들이 재학생 때부터 저학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반 연수도 하고 그런 어떤 그 교수님들도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조금씩 더 갖고 하는 그런 어떤 추이 속에서 답안의 수준이 점점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답안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점수를 올리는 것도 사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7회 그 전에 6회만 해도 답안의 그 작성 방법이나 이런 걸 교정을 통해서 엄청난 점수들이 올랐어요. 230점 뭐 이런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근데 이제는 그런 어떤 비합적인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많이 없다라는 거죠. 올해도 이제 점수 제일 많이 오른 학생 보니까 180점 정도가 올랐는데 그 학생도 어떻게 보면은 좀 워낙 점수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학생이었어요. 880 정도인가? 그 정도에서 이제 한 학생이라 뭐 180점이 올라서 이제 1080을 점을 받아도 너무 많이 남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거가 이제 저 점수 대에서는 700점 이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올라도 7, 80점이 이렇게 오르고 100점이 올라도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여러분 점수는 제가 모르니까
40점에서 50점, 뭐 30점, 30, 40, 50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진짜 웬만하면 붙지 않을까? 우리 소수지도반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근데 이제 810점으로 만약에 놓고 잡았을 때는 지금 작년 올해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이 정도의 확률이니까 뭐 4명 중에 3명 정도의 확률이겠죠. 근데 그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밑이다 내가 800 플랫이나 700점대나 뭐 조식이 안 됐고 했으면은 미리 예비 순환을 먼저 듣지 않은 이상은 한 번에 합격하기가 제가 이 데이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사실 저는 뭐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고, 아마 다른 학원 원장님들도 아마 이걸 제가 느끼는 건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합격률에 대해서 드리고 싶으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작점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게. 그러니까 이 학원만 가면은 이 공용일 소수도만 가면은 그냥 무조건 붙어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점수는 오르고 그 다음을 노려볼 가능성은 훨씬 높겠지만, 제 스스로의 자부심이나 이런 걸로 제가 객관적으로 또 이제 생각해봤을 때, 하지만 830, 40 정도면 웬만하면 붙지 않을까. 떨어지면 엄청 저도 타격을 입겠죠. 저도 이제 붙는다는 확신을 웬만하면 갖고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근데 810점, 20점 이런 정도는 75% 정도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수는 그렇고, 시작점은 뭐 그런 점수 말씀드린 대로고, 그 점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지금 자기의 문제점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대형 강의에서 계속 몇 년을 했는데 종합반을 들었는데도 점수가 미약하게 오른다든가, 아니면 올라도 이렇게 정체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소수지도반에서의 그 방향성은 제가 볼 때는 이 5년 차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 방향이.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하는 그 방향은 이제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 쟁점 숙지에 대해서는. 그 반복 학습을 해주기 위해서 소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되게 많죠. 소수로 진행되니까 선생님들이 각 학생들을 이제 어떤 쟁점에 대해서 만약에 전 진도에서 몰랐던 진도가 A 쟁점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면 그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반복이 가능하고, 매일 사내 시험을 보니까 그 반복도 또 되죠. 그리고 기록이 매주에 그 민사를 공부하고 있을 때는 기록 공부를 기록과 관련된 쟁점이 또다시 민사 쟁점으로 반복이 되고, 1대1 첨삭도 매주 1시간씩 있으니까 자기가 풀었던 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할 수도 있고, 막판으로 가면 이제 구술시험도 가서 이제 공부를 막 해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과목, 어떤 과목에 대해서 마지막에 가면은 5일 이렇게 가요. 한 과목당 5일, 2일, 1일 뭐 이렇게 돌려야 되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 한번 돌리고 선생님한테 이제 구술 테스트를 받는 경우, 그러면 이제 엄청난 또 반복이 되죠. 그래서 반복 학습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소수지도반의 어떤 그 방식이 통할 거라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성적 향상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2시에 이제 나가지고 취합을 이제 해서 그래도 유의미한 성적표가 있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일단 이것도 이제 7회부터 8회부터 좀 보면 비교를 해보려고. 작년에 이제 이거 제가 설명할 때 이 점수를 했었어요. 이게 30합격생인데 701점에서 930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일로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예. 이것도 이제 8회 변수니까 엄청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7회나 6회도 아니고. 근데 이제 9회 변수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850에서 이제 971점으로 120점 정도 오른 학생인데 이 학생이 제가 이제 민사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높냐 했을 때 이제 중간에 답안을 한번 바꿨다라고 그 전부터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이 학생이 이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붙었는데 엄청 넉넉하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한번 바꾼 걸 고려하면 꽤 잘 본 거죠. 엄청. 그다음에 상시 합격생 중에 820점에서 140점 정도 오른 학생인데 이 학생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점수가 더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답안을 되게 잘 쓰던 친구였는데 객관식이 조금 100개 초반으로 나온 바람에 1000점을 못 넘긴 것 같아요. 그 1000점을 넘길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어차피 893점인데 제가 데리고 공부한다고 붙인다고 제가 붙였다고 말하기 힘들죠. 근데 이제 점수 향상을 놓고 봤을 때는 의미가 그래도 있어서 제일 높은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이 학생도 그냥 차분하게 그냥 학원 수업을 그냥 따라온 친구예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 아주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애기 아빠였는데 10시 정도에 가서 이제 근데 꾸준히 이제 학원 수업을 따라오면서 열심히 매일 이제 답안 쓰고 확인했죠. 그래서 꽤 많은 점수가 오른 학생이라 보여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수 향상이 있었는데 뭐가 좀 대형 학원에서도 물론 점수가 많이 오른 학생도 있겠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점수 향상 폭이 제가 봤을 때는 꽤 다른 학원보다 높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학원에서 어떤 작업을 거치는지. 근데 그 학원에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일단 좀 다른 게 뭐냐면 대형 학원에서 다른 게 사례나 어떤 과목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틀이 있잖아요. 큰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를 먼저 익히게 하는 방식을 택해요. 그 구조를 익히고 나서 그 구조를 실제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하는 그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틀을 선생님이 구현해서 그걸 학생들한테 제시를 하고 학생들은 그거를 익히고 처음에 익히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면 한 번에 많은 데이터가 큰 틀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 틀을 정복함에 있어서 선생님의 어떤 그 머릿속에 있는 걸 모방을 함에 있어서 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고 암기가 어느 정도 동반이 되면 그게 자기끼리 체화가 될 수 있고 매일 시험을 보면서 그걸 적용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그게 자기끼리 되는 거예요. 어떤 틀이 잡히는 거를 아주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틀을 잡고 나서 매일 시험을 통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틀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물망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자주 하는데 어떤 듬성듬성한 그물망이 하나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거를 매 사례나 기록을 접할 때마다 그걸 들이대서 빠져나가는 게 혹시 있을 수 있죠. 그 틀에서는 그 틀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라는 게 바둑 둬서 이제 거의 인공지능으로 이기는 바둑을 항상 두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경우의 수를 다 빠른 속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국 최적합한 수를 놓는 게 알파고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틀을 빠져나갈 수 없는 틀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왜냐면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책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그 큰 틀하고 촘촘하게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거랑 법전이랑 그리고 시험 전날 그래도 암기사항이 있으니까 그리고
막판에 이제 암기한 그런 암기 사항들을 가지고 가서 답안을 구성해내는 건데 그 틀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그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처음에는 듬성듬성하겠지만 점점 매번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그게 확실해지고 촘촘해지고 그게 이제 마지막에 들고 갈 자기의 무기가 되는데 이제 그거를 만드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세부 쟁점도 당연히 세부 쟁점을 모르면은 당연히 모르잖아요. 근데 세부 쟁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의 그 소수 수업을 통해서 반복이 많이 될 수 있고 선생님들이 이제 개인 학생들의 어떤 취약점을 파악을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학생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차임으로 상계를 할 수 있느냐, 공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판례 쟁점이 기출이 한번 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상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그거 학생 왠지 그 쟁점이 숙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봐도 잘 까먹고 왜? 그래서 매 수업마다 그걸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매 수업마다. 근데 진짜 그게 결국엔 숙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 시험이 나와서 진짜 그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소수가 대형학에서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확인 작업이 가능하고 반복이 훨씬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르칠 때도 어떤 쟁점에 대해서 숙지를 꼭 해야 되는 쟁점이 있으면 그 사실관계를 떠올려 봐라라고 아예 물어보기도 해요. 어떤 쟁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498조 지급금지 채권으로 상계 뭐 이런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가불병으로 한번 만들어 봐 라고 하면 이제 그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작업이 결국 돼야 돼요. 왜냐면 사실관계를 내가 사례를 풀 때 기록을 볼 때도 사실관계가 이제 나오잖아요. 사실관계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있는데 사실관계를 읽는 순간 그 매칭이 딱 되면서 그 쟁점이 생각이 빠르게 정확하게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연습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점. 그리고 개별적인 취약점이 이제 많이 분석이 많이 되고 답안을 이제 다각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첨삭할 때 보고 시험 본 거 빨간 펜 첨삭을 하거든요. 시험 그러니까 매일 이제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0시까지 시험을 보고 10시부터 30분까지 선생님이 채점을 해요. 그 사례 1시간짜리 100점짜리를 본 거를.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빨간 펜 첨삭 비슷하게 체크를 하는데 이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면 그거 가지고 수업에 바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수업에 바로 들어가서 그거를 풀어주면서 사례 논리 순서대로 풀어가면서 같이 그 사고의 흐름을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가 파악이 되겠죠. 논리 오류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진도 공부를 하면서 의문나는 거를 이제 빠르게 선생님들한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이나 그걸 통해서 비효율적인 어떤 시간 낭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저도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게 수험적합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예전에 시험이 잘 안 될 때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어요. 제가 벚골이나 뭐 논문 이런 걸 막 엄청 다 찾아서 다 결론을 해결을 봐야 되는 성향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교수도 아닌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됐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효율적인 공부거든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어차피 그런 깊은 내용을 알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도 바로바로 물어서 해결을 받으니까. 왜냐면 이건 적합적이지 않다라고 선생님이 이게 잘라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니면은 그거는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빠르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는 방법, 없애는 것도 있고. 교재 자체도 그 효율적인 교재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기본서 그 민법 교재를 예를 들면은 작년 기준으로 지금은 좀 늘어났는데 80페이지 정도예요. 친사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거기 안에는 사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빠지는 쟁점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례로. 기록도 그렇고. 그리고 객관식도 합격 수준으로 커버가 된다라고 하는 수준의 민재실이 다 반영이 된 그런 교재를 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재를 가지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학생들의 단점이 있으면 빨리 해결해서 잘 쓰는 답안지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소수지도반에서는 가능하다는 거고 막판 수업을 예를 들면 민법 같은 경우가 막 돌리기 힘들다거나 그런 자기가 취약 과목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그걸 원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 시험 중간에도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수를 시험을 보고 오잖아요. 그 저녁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중간에 휴식일이니까 민법을 한번 3시간 정도로 빨리 돌리고 이제 자기가 혼자 한번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혼자 민법을 볼 수 있는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돌려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막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해와요. 자기가 일정을 짰으면 내가 이틀 동안에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법을 이틀 동안에 이 교재를 한번 봐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 확인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제 구술 테스트를 해요. 어디서 물을지 모르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공부해와서 대답을 이렇게 막 해서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또 이 부분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그거 구술 테스트 받고 가서 자기가 다시 공부를 취약 부분을 하든지 반복을 더 하든지 그런 좀 맞춤형으로 수업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수업의 어떤 대형 강의에서 못해주는 수업을 이제 제공을 해서 최대한 많은 반복을 하고 효율적인 수험 적합적인 거를 추구하고 그래서 이제 합격률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성도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객관식에 대해서는 수업을 따로 안 하거든요. 근데 객관식을 공부를 객관식만 파서 온 학생들도 꽤 있어요. 객관식만 파서 온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틀이 없기 때문에 금방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틀을 빨리 만들고 그 틀이 있는 상태에서 지문을 보고 그 틀 속에서 이렇게 뭐 넣어야 되는데 주소를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객관식 공부를 할 때 실력이 안 돼 있는데 그 사례 쟁점이나 기록에 어떤 틀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객관식 공부를 하는 거는 좀 반대예요. 오히려 공부를 잘 해서 자기 진도가 숙지가 충분히 되면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남는 시간에 최대한 기출 우선 그 다음에 최신 모고 우선해서 줄여가지고 반복을 한 번 보면 또 의미가 없으니까 최소한 2-3번을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 방향성도 저는 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객관식이 아무리 틀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객관식만 공부한다고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록이나 어떤 사례나 그 파괴력이 더 크고 확실히 점수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소수지도반에서 해줄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지금 이 답안은 지금 여기서 7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7월 11일. 보면은 그냥 글씨도 그렇지만 뭔가 되게 듬성듬성해 보이잖아요.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이라고 안 보이죠. 딱 봐도. 그러니까 근데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답안에서 7월 11일이었는데 11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4개월이 지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첨삭을 이제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한번 시험을 보고 가져오면은 30분 동안 그 답안에 대한 오류나 잘못된 부분을 체크를 해서 수업 중간에 이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시험 본 거를 다 몰아가지고 1시간 동안에 1대1 첨삭을 해주기도 하고 해서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이 답안은 아까
그 답안이에요. 이 친구가 아까 1080점 받은 그 친구 답안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오류 도장이, 오류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하도 오류가 많으니까 제가 아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류라고 쓰는 게 힘들어가지고, 도장을 아예 만들어서 그냥 찍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오류라는 표시가 있는 부분은 엄청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어떤 법학의 어떤 그 논리에서 논리로 연결되는 부분에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꼭 해결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찍어주는 건데, 이 친구도 처음에는 이제 오류가 꽤 많았죠. 점점 나아졌지만. 그리고 이 친구 답안은 여기 보시면 자기가 그 틀린 부분이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리고 다시 한번 옆에 다른 색깔로 다시 한번 써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교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안을 처음부터 다시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오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다시 새롭게 사례풀이 틀로 적용을 해서 다시 풀어봐 라고 해서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어쨌든 자기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암기할 부분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보는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그래서 그런 어떤 첨삭을 이렇게 정밀하게 이제 해줄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또 차이점이고, 커리큘럼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5월 6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학원은 5월 6일부터 첫 수업을 시작하고, 그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한 번을 하고, 5월 6일부터 시작해서 8월 모의고사가 일주일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8월 모의고사까지 한순환이 돌아가고, 8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한 2, 3일 정도 쉬어요. 지방에 있는 학생도 있어서 집에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바로 다시 이순환이 시작이 되고 신모까지 또 한 번 돌아가요. 그래서 이순환이 돌아가고 신모가 보고, 8월 모고하고 신모는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문제를 구해다가 며칠 조금 늦게 보는 건 있지만 시험을 보고 나서 선생님들이 학교하고 다르게 일주일 정도 만에 다 채점을 해줘요. 그러니까 점수를 엄청 금방 빠르게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보고 온 학생들은 왜 가냐면 이제 그 큰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서 있는 데에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복사해서 시험 문제를 가져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합쳐다가 이제 채점을 하고 학원 자체의 성적표를 또 순위를 또 자기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거치고 이제 10월 모고가 끝나고 나서 3주 동안 뭐 최신 판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그때 이제 최신 판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쟁점, 사례 쟁점에서 중요한 쟁점을 한번 빠르게 더 돌린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기록을 좀 여기서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4, 5, 6순환이라고 해서 시험 전에 이제 8주가 나오면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5, 2, 1 정도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한 과목당 5일을 보는 거죠. 그러면 7과목이니까 35일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틀 동안에 한 과목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럼 14일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하루씩 또 7과목을 보니까 7일이 걸릴 거고, 그리고 나서는 시험 기간까지 한 일주일 조금 안 되게 남거나 각자 하루씩 볼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딱 남게 해 이제 일정을 짜는 거죠.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근데 왜 가능하냐면, 교재를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이 교재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교재를 계속 반복해서 그 교재를 1순환 때 보고, 또 그 교재로 2순환 때 보고, 3순환, 4순환, 5순환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교재가 결국 만들어져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 하루 만에 돌릴 수 있는 최선의 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게 이제 이런 5일이라는 게 가능한데, 물론 이제 이걸 5일이 가능하다는 거는 붙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안 되는 학생들은 5, 3으로 간다든지, 어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돌린다든지, 이런 어떤 차선책도 있긴 하지만 5일 돌리는 게 뭐 아주 쉽지는 않죠.
그래도 이제 이렇게 6번의 반복이 되고 순환만 놓고 봤을 때 이 하나의 순환 안에서 그래도 몇 번이 또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반복을 최대한 많이 해서 시험장에 자기가 아까 말했던 그 사례 풀이나 그 기록 풀이 매뉴얼 이걸 딱 확실하게 해서 가져가서 암기할 부분은 시험 전에 열심히 이제 암기해가지고 쏟아냈고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고 그런 방식을 이제 저희가 그 염두에 두고 커리를 짠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오늘 말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합격률을 말씀드렸죠. 합격률 스스로를 일단 먼저 분석을 해라. 취약점이 뭔지 모르겠으면 상담을 받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이 발견이 됐고 소수지도 간의 합격률을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의 점수면은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다. 830에서 40 정도면은 웬만하면 같이 가면은 붙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 그 정도 말씀드렸고 커리가 왜 다르냐? 이 대형 강의하고 좀 다른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반복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실 거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랑 큰 틀에서 답안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천상이 들어간다는 거 보여드렸고 커리가 큰 틀에서 이렇게 돌아간다. 육순환이 그리고 맞춤형으로 강의를 막판에 또 해줄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렸고 이제 합격자들 이제 소감을 발표를 이제 왜냐면 이제 선생님 저한테 듣는 것보다 이제 학생들한테 학생이 얘기하는 어떤 관점에서 듣는 게 훨씬 더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단 그 상담을 오늘 꼭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총무님한테 이름이랑 연락처를 해서 순서대로 상담을 요 옆방에서 제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꼭 안 해도 이제 내일이나 이제 모레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시간이나 날짜를 표시해 두시면 제가 그때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누구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 로스쿨 7기 소은희 이제 3시 합격생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두서없이 말할까봐 이제 한글 문서로 작성을 하다가 작년 합격자 소감 발표의 OT 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읽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앞에 계시네요. 저는 일단 이 학원에 등록하게 된 계기부터 얘기하면 일단 초시를 치고 객관식으로 점수를 엄청나게 높여서 합격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제시 때는 혼자 대형 강의 인강으로 객관식만 계속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제시 점수가 나오고 딱 객관식 점수만큼만 올랐길래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사례 학원을 찾아봤는데 그때 마침 다른 분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국민선수 지도관에. 그래서 사례 기록이 좀 오르면 편하게 합격할 수 있겠다 방향 전환을 해서 이 학원을 오게 되었고 이제 학원비가 비싸서 좀 고민을 해봤지만 이건 빨리 합격하는 게 돈을 버는 거다 싶어서 저는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합격 수기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이 학원을 믿고 따라가려고 했고요. 제가 이 학원에서 이제 사례 기록에 저는 이제 객관식만 공부했으니까 틀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사나 형사나 선생님들이 다 사례 틀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매일 사례 시험을 치는데 그때마다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피드백도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너무 사례 쓰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1, 2문 안배하는 시간도 문제였고 이제 문장 끊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키워드를 뭘 현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시험 치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점수를 보고 다이나믹하게 올랐으면 정말 멋지게 더 크게 얘기했을 건데 천점도 안 넘고 이래서 뭐 민사가 이번에 제 나름 제 기준에는 좀 올라서 저는 그것 때문에 좀 합격한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이 아까 순환 하시는 이 표 봤듯이 순환을 계속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1, 2, 3, 4, 뭐 4, 5순환 동안 선생님 민사법도 주교재가 있으시고 형사도 주교재가 있으시고 공법 선생님은 이번에 바뀌셔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주교재로 이해가 안 돼도 뭐 다음 순환 때 이해하면 되니까 계속 돌리니까 그 전반적인 체계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순환 때 이해 안 됐던 게 이제 뒤에서 배운 게 앞에 붙여지고 앞에서 배운 게 뒤에 붙여지면서 2순환 때 이해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해가 점차 많이 되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저는 혼자 공부하기 좀 힘든 스타일이라서 누군가 옆에서 좀 같이 이제 해주거나 누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공부해라 이런 스타일이 좋아서 이 학원에서 원장님이 좀 감독 뭐 또는 뭐 독려를 잘 해주세요. 네, 무섭게 잘 해주셔서 제가 그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제시 때보다. 네. 그리고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이 학원이 사례 기록 학원이니까 객관식을 좀 안 해주세요. 네. 자기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선생님 지론이 사례를 풀 줄 알면 객관식은 뭐 저절로 오르고 그 남는 시간에 객관식을 풀면 당연히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지론이라 제가 그거를 믿고 요번에 그 객관식을 풀 시간이 없어서 기출만 좀 풀었는데 제가 작년에 97개에서 요번에 117개로 20개 올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이 그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객관식 걱정은 너무 뭐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조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리고 또 이 학원을 다니면 좀 힘들거든요. 그 뭐지? 그 매일매일 많은 양을 수업을 나가니까 그걸 따라가면서 공부가 되는데 이제 의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 2순환 때는 한 4시간씩 자면서 그냥 이 학원을 따라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거 다 듣고 혼자 익히려고 밤에 잠 안 자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고 막 수업 시간에도 안 졸려고 노력하면서 그냥 의지력으로 좀 버티려고 했는데 선생님 말대로 뭐 수업을 따라가면 충분히 점수가 많이 오를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부담이 덜했던 게 주교재가 있으니까 다른 책을 안 봐도 되는 약간 부담감이 없었어요. 그게 저는 좀 크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교재를 한 민사는 3회 반복했고 형사는 뭐 4회 반복하고 들어갔을 때 이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 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나는 이 정도 반복했으니까 그래도 뭐가 나오든 뭐 남들이 3줄 쓸 거 나는 6줄은 쓰겠지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아마 학원에 오시면 힘들지만 시간은 빨리 가거든요. 네, 되게 힘든데 시간도 빨리 가고 해서 좀 의지 있게 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발표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안 해. 그랬구나. 네, 근데 그냥 제- 뭐 편하게 얘기해. 네, 제가 진짜 한마디만 드리면 선생님을 교주처럼 맹신하고 그냥 몸을 흐르는 물에 맡기듯이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진짜 합격하겠다는 걸 처음에 친구가 그 작년에 이렇게 재작년에 다닌 친구가 저희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냥 그 친구를 처음에는 믿고 그 말만 믿으면 이제 선생님만 따라가고 다른 건 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그 아까 뭐 830점인가 40점 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100% 정도 합격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따라가려고 했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엄청 막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시험을 보고 났을 때 되게 할 만큼 내 정성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구나 이렇게 후회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시험 끝나고 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쁘고 당연히 결과도 생각보다 합격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합격하게 되어서 진짜 그냥 선생님을 믿으시고 저도 비용도 되게 걱정이 되고 개인적인 사정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오랫동안 제 법학부인데 거의 15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장기간 했지만 막 이렇게 100% 쏟아붓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뭐 하루에 3-4시간씩 막 이렇게 몇 년을 공부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가정도 버리고 그렇게 온갖 욕 먹어가면서 선생님한테도 욕 먹고 많이 울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성적이 썩 좋진 않지만 어쨌든 결과를 얻게 돼서 기쁘고 여러분도 충분히 누구나 선생님을 믿으시면은 당연히 합격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면 그 마음 끝까지 유지하고 선생님 잘 따라가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고영민 소수 지도반 교대 C반을 수료하고 안전히 이번에 9회 변식을 끝낸 장대경입니다. 네, 먼저 제가 그 작년 이 자리에 설명회를 들으러 왔을 때 기분을 생각을 해보면 진짜 분노에 차고 진짜 좌절감도 들고 뭔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여기 오면서 느껴지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가슴이 좀 먹먹하고 그렇긴 한데 일단 저는 공부를 하면서 힘들 때 작년에 제가 그 설명회 와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분들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난 꼭 나도 내년에 저기서 그 합격생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8개월 견뎌냈던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도 그 8개월 동안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서 좀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합격을 했고 이런 것을 궁금해하시진 않을 거고 어차피 다 열심히 하실 거니까 제가 작년에 궁금했던 거는 와서 궁금했던 것을 생각해보니까 이 학원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학원에 대한 의문점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제가 8개월 겪어보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장점을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원장 선생님이나 그 다른 분들이 말씀을 계속 해주셨듯이 사례를 매일 쓰고 이제 그 사례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받고 하면서 사례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저는 3시인데 처음에 고3 때 운 좋게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었는데 이제 떨어져서 그럼 제가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시 그래서 그냥 대형 강의 듣고 저거 따라가면은 당연히 붙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수가 오히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못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학원에 와서 사례를 계속 보면서 그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하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객관식이나 사례나 전 항상
공부를 하면은 이제 책을 그림처럼 딱 알아서 무슨 문제가 나오면 그거 93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휘발성이 너무 강하고 그랬었었는데 여기서 사례 첨삭을 계속 받고 그 틀에 대해서 머리에 이제 입력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 아 이거 이 단원에 이 쟁점에 나오는 이 판례다 이렇게 사고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이든 사례든 기록이든 전부 다 대비가 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객관식 대비를 많이 못했는데 이 지식을 넣기 위해서 근데 저도 거의 한 변시보다는 20개가 올랐거든요. 근데 신모 때는 훨씬 많이 올랐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떨어지는 바람에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강의 때 제가 사례를 첨삭을 받으면서 그 느꼈던 거는 첨삭을 해주시긴 해주시는데 대형 강의 때문에 이게 제가 뭐가 틀린지 몰라요. 분명히 틀리는데 난 이게 안 틀린 것 같은데 가서 물어봐도 이게 그냥 틀렸다고 하면 끝나고 그게 끝이었는데 이제 여기는 소수 지도반이기 때문에 제가 틀린 것이 무엇인지 앞에 있으면은 선생님이 이제 채점을 하시고 다 기억을 하시잖아요. 바로 말씀하세요. 뭐야 해봐. 해야 돼요. 그러면 제 머리에 입력이 확 되고 이제 계속 그게 쌓여가면서 어떤 사례를 문제를 보던지 너무 이제 쉬운 거예요. 이거 일단 이 구조로 풀어가면 되는구나. 네,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 과목별로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공법 선생님께서 새로 오셔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장년 선생님을 들어봤지만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민사 형사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 처음으로 공부를 하면서 재밌다라는 거를 작년에 처음 느꼈어요. 진심으로. 제가 저는 좀 쓸데없고 재밌고 이런 거에 다 관심이 많아서 공부에 막 빠져든 적이 없었는데 가만히 수업을 듣고 있으면 이런 구조로 법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외워야 되는구나, 눈에 바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는 수업이었던 것 같고 진짜 딱 들어보면 엄청 좀 신박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또 방송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느낄 건데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고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엄청 쉽게 말씀하셔서 초반에는 약간 의심할 수 있어요. 지금 안 계시는데 약간 한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레고 블럭 같이 블럭을 하나 만들어 주시거든요. 블럭을 딱 만들어 주면 문제를 딱 보자마자 그냥 블럭 다 그냥 박아놓으면 되게 근데 그게 블록들이 아주 견고해요. 그래서 뭐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학원에. 그다음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여기 설명회 와서 이 학원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니까 의문점을 갖고 올 거잖아요. 대형 학원도 아니고 소수 학원이고 약간 과외식 학원인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생각했던 거를 작년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자료가 괜찮을까? 그 책이 아닌데 그 생각을 먼저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네, 괜찮아요. 선생님들께서 제가 8개월 동안 지켜본 결과 그 자료 교재를 만드는데 엄청 심혈을 기울이세요. 막 시중에 있는 뭐 민재실 판례만 다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책의 사례 기록 객관식 그냥 다 커버가 될 수 있고 그 책의 그 사례나 그 법 책의 그 순서 사고 순서 이런 게 막 그 순서대로 막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하실 수도 없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제가 다른 대형 강의 듣는 친구들 책을 보고 그걸 보고 이분은 그래도 뭐 좀 썼네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바이블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형사법 같은 경우도 책을 받으면 좀 얇긴 한데 그 안에 진짜 다 있고 그 안에 다 레고 블럭이 다 들어있어요. 해외 직구해서 사야 되는 몇십만 원짜리 레고처럼 안에 있을 거 다 있고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의문점은 사실 절박하게 왔었기 때문에 그거에는 의문점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그 외에 뭐 이 학원의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방송이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거 없어요. 농담이고 그런 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원을 만약에 등록을 하시면은 제가 좀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그 사람이 걱정도 많고 그다음에
뭐 좀 이럴 생각도 많고 이런 사람이라서 사실 마지막에 한 11월부터 좀 학원에 가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혼자 하겠다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후회되는 게 그것을 혼자 하지 않았으면 점수가 엄청 높았을 것 같아요. 그때 매일매일 사례를 써오다가 그때 사례를 쓰기는 쓰는데 바로바로 이게 첨삭을 받고 피드백을 받지 않으니까 그게 제가 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러다 보니까 딱 막상 변시에 들어가면 모의고사 때 느꼈던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그냥 써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한번 생각하고 써야 되니까 조금 더 점수가 좀 생각보다 안 나왔던 것 같고, 네, 그런 게 있어서 만약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끝까지 진짜 변시 딱 보면 선생님들 얼굴이 막 생각나요. 객관식, 사례, 기록 다. 다 했던 건데. 그러니까 믿고 그냥 따라서 오시면은 내년에 충분히 기분 좋게 4월, 5월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총무한테 말씀드리면 이 옆방에서 제가 상담을 할 거고요. 오늘 아니더라도 오늘 시간을 잡아 여기 연락처랑 기입해 주시면 상담하고, 학원은 이제 여기는 학원 여기가 아니고 이제 교대 쪽에 조금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학원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를 예약했기 때문에 상담은 여기서 옆에서 하는 걸로 하고, 뭐 여기 설명회가 끝나고 이제 내일 상담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학원에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